언젠가 우리 모두 나이를 먹고 나는 늙고 당신은 성숙해졌을 때 부디 자신에게 머리가 띵할 정도로 이름을 외치던 오빠가 있었음을, 냄새나고 공기 나쁜 지하클럽에서 어그러지는 기타 연주를 집중해서 듣던 밴드가 있었음을, 앨범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지방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거나 해외 배송도 마다하지 않던 때가 있었음을, 인터넷의 검색 사이트를 몇 시간이고 헤매던 때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부디 깨끗하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차우진 작가의 에세이 청춘의 사운드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내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대 노래 덕질을 하고 있는 덕필입니다. 싸이월드와 맞물려서 2000년대로 그렇습니다. 가신 건가요? 2000년대요? 많이 가셨네요. 20년 전이에요. 2000년 초반이면 그죠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10대 시절. 10대 시절로 돌아가서. 네. 요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 게임을 좀 하거든요. 네네. 게임을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팟캐스트를 주로 들었어요. 네. 업이다 보니까 또 뭐라도 하나 생산적인. 열심히 사는 덕PD. 근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 음악을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노래를 들을 때 요즘 우리가 막 보통은 자기가 재생목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쫙 듣잖아요. 랜덤으로 플레이를 그쵸, 하든 그쵸. 뭐 그날 기분 따라 플레이리스트. 리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또 직업이 이제 라디오 PD니까 나도 한번 선곡 흉내라도 내보자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듣고 싶은 노래 듣는 건데도 한 곡만 쭉 듣다가 다음 곡을 그냥 끝나갈 때쯤 딱 그 다음에 이거 선곡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했네요. 그치. 근데 딱히 막 뭔가 애써서 하려는 건 아니었고 진짜 그냥 내가 떠오르는 노래들을 막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다 2000년대 초반 노래들이라고. 의식의 흐름이 글을 향했다. 보통은 어떤 10대가 노래? 10대를 보냈을 때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 들었던 그치. 노래들이 되게 오래까지 간다는 맞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의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시점. 그때가 있죠. 딱 한참 들었을 때. 한참 많이 들었어요. 저도 때. 그때 듣던 노래는 다 기억해요. 몸이 반응해. 약간 그래? 내가 어떤 거? 진짜 그때는 제가 CD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MP3보다는 CD를 좋아해서 오, 집에서 앨범. 근데 CD를 듣는 장점은 뭐냐면 흐름이 그치. 있잖아요. 서사가 있어. 여러 가수의 한 곡씩을 듣는 게 아니라 한 가수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만든 거를 인트로 1번은 항상 인트로예요. 인트로부터 뒤에는 뭐 에필로그나 히든 트랙까지 쭉 이렇게 틀어놓고 무한 반복해서 듣다가 또 지겨워지면 그 셔플해서 듣고 CD 플레이어로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CD 중에 가장 그때 빠져 있었던 게 에픽하이였어요. 그 오빠를 머리가 띵하게 네. 외쳤던. 오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했던. 띠동갑인데. 네. 띠동갑인데. 근데 이제 힙합이라는 걸 저는 정말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데 우연히 미스터 K인가 뭐 잡지를 보고 10대 애들 많이 보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잡지에 이제 그 에픽하이 10대 잡지. 쇼케이스 이런 생각난다. 것들이 실려서 이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쿨해 보이는 거예요. 힙합을 듣는 애는 뭔가 멋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사기 시작했는데 제가 막 그 랩을 막 열심히 외워서 부르고 다니니까 부모님들이 약간 충격을 받고 야, FK 정도면 그래도 소프트하지.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느낌이 다른 힙합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조금. 근데 제가 몇 년을 가다가 처음으로 팬레터라는 걸 써보고 싶은 거예요. 친필로. 그래서 제가 팬레터를 한 2줄 정도 써놓고 이렇게 진행을 못 시키고 이제 서랍에 넣어놓고 또 뭐라 쓰지 고민하고 있는 옛날 그 시점에 갬성이다. 제가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때인데 열애설이 먼저 터졌어요. 에픽하이가. 타블로시에 열애설이 아. 터지고 일주일 있다가 결혼을 한대요. 임신해서. 그래가지고 진짜 충격받아서 잘 살고 찢어버렸어요. 계시니까. 그래요. 안 보내길 잘했다. 되게 자유여원인 척하더니 경험이 있네. 그런 짓을 막 그치? 이러면서 머리가 띵할 정도까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비슷한 경험이 있네. 네, 진짜 그때 저는 덕질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덕필이랑 약간 반대로 오지랖하기 때문에 얕고 넓게 좋아하는 편인데 팬레터 정도면 조금 그래도 그치, 좀 빠졌던. 어. 약간 나름의 덕질이었던 저 같은 경우는 제 세대 때 아이돌이 신화, G.O.D 딱 그 그럼요.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화 팬이었는데. 신화창조였구나. 네. 주황풍선 신창. 신창들. 오랜만에 듣는다. 지금도 뭐 신상은 아주 그쵸? 광고하죠. 여전하죠. 살아있죠. 근데 그때는 풍선 싸움이 되게 맞아요. 치열하던 때여가지고 응원봉 주황색 풍선과 없었어요. 그 G.O.D의 하늘색 하늘색 풍선이 엄청 싸웠거든요. 그렇죠. 세력 대결을. 네, 그때 어떤데? 생각이 나고 요즘에도 가끔 TV에서 신화 멤버들을 보면은 되게 먼 친척을 만난 듯한 삼촌이야. 그립다. 반갑다 잘 먼 지내고 친척. 계셨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매년 정확한
명절 보진 이유야. 않지만 가끔 보는 진짜. 되게 맞지 않은 친숙한데 사이. 진짜 네. 그렇게 친하진 않은. 맞아. 명절엔 안 보고 경조사에 보는 진짜. 맞아, 먼 친척. 그렇구나. 그런 추억이 있다는 거 자체는 세대 되게 아이들이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보면 저도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저랑 가까웠던 경험은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에 있는 멘트들은 아 여기 왠지 멘트들은 없고 앨범 한 장 구하기 위해 지방으로 그렇지. 가셨을 것 같은데. 그게 그거 근데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약간 비슷했던 게 저는 이제 사실 10대 때 되게 좋아했던 가수는 이수영 씨였고 아. 그래서 그때는 2002년에 나온 앨범이 4집 앨범이에요. 라라라가 들어있는 거기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되게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만 해도 2002년을 떠올려 보시면은 MP3가 막 나왔고 맞아. 막 나와서 보급되기 시작했고 심지어 테이프가 아직 살아있는 맞아요. 그리고 주류는 CD였어. 과도기였어요. 그 세 개가 다 겹쳐 있는 맞아요. 2002년도.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난 다 있었어. 그러니까 테이프도 있고 급하게 사는 테이프도 있고 돈을 조금 모아서 시내 레코드샵에 달려가서 산 CD도 있고 CD. MP3도 그때 막 32메가짜리 어, 120, 막 오. 많아봐야 128메가짜리 막 들어가지도 않아. 맞아. 그런 것들이었는데 거기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잖아. 이수영 씨는 사실 그래서 막 음반을 구하기 위해서 힘들고 이런 경험은 없고 대신 2010년대로 와서 제가 네. 좀 나이도 좀 더 먹었을 때 그리고 한국의 인디씬이 한번 좀 더 커졌던 시기가 있어요. 한번 그때 인디 밴드들 한창 좋아할 때는 쫓아다녔나요? 그때는 아. 엄청 쫓아다니진 못했어도 앨범을 너무 구하고 싶은 거야. 구하기 앨범 힘들구나. 어렵죠. 그때 약간 이렇게 해봤죠. 근데 뭐 기차 타고 지방에 가거나 하진 않았고. 많이 근데 안 찍었고 CD들이 점점 그치, 줄어드니까, 줄어드니까. 비용 대비. 맞아요. 그래서 효율이 검색 없어서. 사이트는 많이 뒤졌었어요. 아, 그 정도? 인디 밴드. 덕PD는 마이마이와 CD 플레이어와 마이마이는 김태리가 1987에 좋다고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저는 워크맨입니다, 여러분. 워크맨. 아, 네. 워크맨은 그쵸. 워크맨 겹쳐 있어요. 아, 네. 여러 개 그래서 기기를 네. 다뤘던 아이리버 MP3까지. 그 안에 평소에 좋아하던 음악이 어떤 게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음악 취향? 저는 취향? 진짜 잡식이에요. 잡식이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를 정해놓고 그 가수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듣는 편이에요. 특히 한국의 팝을 하는 K-팝 가수들이나 뭐 소위 아이돌 가수들을 보면은 그 세대 이후 가수들 보면 온갖 장르를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고 뭐 EDM도 듣고 팝도 듣고 하는데 시끄러운 걸 잘 못 들어. 너무 시끄러운 거 못 들어. 근데 또 락은 듣는다.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메탈처럼 시끄럽거나 그 힙합인데 되게 때려박는 이런 그치, 거. 그런 거. 귀를 막 때리는 그런 건 아니면 EDM에서 좀 그 전자음이 너무 심하거나 하는 건 잘 못 들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는 저는 좀 잡식이에요. 온갖 걸 듣는다. 저도 공감되는 게 시끄럽다는 게 어떤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 저는 시끄러운 음악 못 듣는 게 가사가 잘 들리면 저는 못 들어요. 오히려. 삐지용이구나. 아, 너무 저는 가사가 많은. 정신이 가사로 자꾸 거기로 끌려가서 가지. 뭘 그치.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두 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뭘 해야 될 때는 안 듣고 듣는다면 요새 유행하는 몽환적인 노래들은 가사를 뉴 에이지? 이렇게 어. 뭉개요. 되게 이렇게 몽환적인 척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들려요, 가사가. 근데 아니, 분위기만 해외곡, 느끼는 해외곡. 거야. 그런 이렇게 가사 못 알아듣는 좀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들으면 들려요. 그치. 이렇게 특정 단어들 아예 그래서 모르는 아예, 언어권으로 해야지. 스페인어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것도 특정 발음이 들리잖아요. 맞아. 반복되는 그런 거 있어. 거보다는 이렇게 뭉개진 이렇게 음악이 다 뭉개져 버린 걸 주로 들어요. 그래서 되게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정말 내가 따라 부를 정도로 익숙한 노래를 부르면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니까 별로 안 엔터테인먼트.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요새는 자꾸 젊은 노래 들으면서 젊은 척. 되게 젊은 척 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어떡해. 창피해요. 아무튼 시끄러운 노래 못 듣는 것도 좀 슬프다. 나이가 들었나? 나이라니. 아, 죄송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 취향이 제 취향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 음악을 찾아 듣진 않고 학생 때부터 친구가 MP3에 받아오면은 그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저한테 넣는. 프리라이더네요. 선곡에 왜 좋아? 맞아, 선곡에 왜 좋아? 딱 플레이리스트. 맞아요. 근데 그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제 취향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그때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어쨌든 그때 들었던 노래들. 네, 어쨌든 친구 목록이지만 지금 기억하면 뭐 그 너 말고 친구가- 니 언니라든지 모두의 곡이죠. 그런 옛날 프리스타일의 Y 이런 곡. 근데 지금도 어디 친구들 놀러 가면 아니면 여행 갈 때 차 안에서나 그런 거 누가 부르지. 노래 잘 트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맞아. 선곡하는 사람이 일종의 DJ 중요하죠. 아, 그런 그렇구나. 친구들 따라가는 편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시끄럽다는 음악의 정의도 내가 볼 때 자기가 싫어하는 장르를 시끄럽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 못 그냥 내 듣겠어, 귀가 이런 싫은 거지. 왜냐면 저는 메탈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그 일렉 기타 소리가 되게 강조되고 드럼이 들어가 있는 락은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는데 시끄러운데? 오히려 시끄럽다고 제가 생각하는 음악들은 힙합이나 EDM 쪽에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싫어하는 그런 걸 그런 싸우는 거지.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짧게 우리가 음악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음악 얘기를 했냐? 뭐 네. 주제 짐작하실 겁니다. 음악 얘기 하겠네 음악입니다. 얘들이. 그래서 뭐 음악 얘기랑 음악 영화, 뭐 뮤지컬 영화 하면 되게 많은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많은 그보다는 작품이 있죠. 좀 더 음악이나 음악인들을 소재로 한 음. 그런 작품들을 오늘 저희가 한번 모아보자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뜬금없습니다. 아무런 시의성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냥 문득? 음악 얘기나 한번 해볼까? 음악 그 자체가 그쵸. 주인공인 이야기들. 맞아요. 그래서 덕 PD가 제목을 보고 싶다 음악 이렇게 맞습니다. 붙여왔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는 멋있네요. 보여지는 그쵸. 음악. 책이나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죠. 네, 다큐멘터리나 보고 싶다 음악으로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참여 안내 듣고요. 음악과 관련된 작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참여 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말하는 몸 온라인 북클럽 이벤트를 했죠. 아, 네네네. 거기 성료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성료했습니다. 참여해주셨던 분들 중에 오디오 클립에 댓글 달아주신 닉네임 지혜님 네이버 지혜님. 페이 받아갔어요. 안 받아가셨나요? 그래서 쏠쏠한데. 그 접속을 아직 어. 못하셨나봐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를 주셔야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비밀 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저번에 댓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팟빵의 떡볶이님 네. 네, 떡볶이님도 영어로 쓰셨던 그렇습니다. 떡볶이님. 그리고 팟빵에서 제가 팟빵을 잘 안 들어가는데 그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 보니까 책플리스를 지난주에 20시간 이상 청취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무려 20시간. 어머. 엄청나게 몰아듣기. 정주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니면 틀어놓고 틀어놓고 주무셨나? 어쨌든 네. 온유고요님이라는 분 온유고요님. 이분들도 저희 SNS 계정이나 이메일로 커피 쿠폰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하나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청취자분들도 방송에 대한 감상, 질문 또 방송에 네. 제안해주실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후에는 좋아요와 입소문도 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커피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네요. 오랫동안 청취하면 틀어놓는다. 틀어놓으면은 커피를 준다. 어느 쪽이든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랜덤이라는 거 어. 기준이 되기보다 랜덤이라는 거.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함께 해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네. 보내드리고 있고,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책이나 영화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처방을 받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어디든지 편하신 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보고 처방이 될 만한 작품 찾아오고 또 그 작품이 담긴 책 선물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부터 준비해온 거 네. 말씀드릴게요. 아하. 제가 준비해온 건 클래식을 소재로 한 고급지죠. 그쵸. 고급지다. 네. 앞에서 뭘까? 한참 소재로 아무 말로 자기 음악 아, 취향 얘기하고 클래식으로 신화창조, 그 네. 쭈띠의 클래식. 신화창조가 소개하는 클래식과 애니메이션. 조합이 좀 특이하죠. 훌륭합니다. 네, 4월은 너의 거짓말. 아, 이게 드디어 나왔군요. 네,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죠. 제가 일본 애니를 소개해드리는 것 자체가 처음인 것 처음이고 같은데. 덕 PD만큼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거든요. 잘 아는 건 아니고 많이 본 거지. 제가 그냥 많이 봤어요. 겸손하게 한번 소개해보세요. 네. 덕PD 앞에서. 제 아니, 취향 같은 경우는 되게 대중적이에요. 그래서 딱 음. 하울의 움직이는 성, 어. 이웃집 토토로 어. 이런 정도의 애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저에게도 아주 잘 맞는 클래식 애니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클래식 애니라 하면 네. 우선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네. 주인공은 천재 피아니스트. 여기서부터 좀 고급지지 않습니까? 만화를 만들려면 천재 정도는 되져야 네, 되나 네. 봐. 역시 천재가 아주 꼭 일본 재능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꼭 천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뭔가요? 고세이고요. 고세이. 네, 현재 중학생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음악 학원을 하던 엄마한테 피아노 레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원래 가족끼리 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거 쉽지 하면 안 않은데.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아, 네, 집 자체가 훈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세이가 아주 고되게 훈련을 받아요. 우리 엄마가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어. 아, 피아노 배우셨나요? 그래서 못 배웠어요. 역시. 그래요. 안 배우는 쉽지 게 않아요. 좋아요. 네. 엄마의 꿈은 이제 점점 아들한테 이 피아노를 가르쳐 줄수록 커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욕심이 나는 됐으면 거지. 좋겠는 거죠. 근데 고세이는 이런 엄마의 바람대로 각종 콩쿠르에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엄마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신경은 날카로워지면서 엄마는 더 고되게 또 매정하게 고세이를 훈련시키는 거죠. 비극이네요. 네, 그런 고세이를 두고 사람들이 점점 수군대기 시작해요. 음. 뭐 약간 팔 쪽에 멍자국도 있고 학대당했다고? 체벌, 아. 체벌이지.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하는 모습을 본 관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수군거리기를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 연주를 하는 아이다 해서 별명이 휴먼 메트로놈이라고 오. 불러요. 그죠. 완전 조그만 애기인데. 그래서 막 박자기처럼 너무 정확하고 엄격하게 악보를 지시대로 딱 연주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계처럼 네.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 천재 소년이 어느 날부터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음.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인데 더 정확하게는 피아노를 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세이가 무대 고세- 위에서 네. 그냥 어디서든. 어디서든. 그래서 피아노를 안 치게 된 게 아니라 못 치게 된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 때문인지 그 이후로 무대에 서게 되거나 피아노를 치면 어느 순간 피아노 소리가 아예 들리지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그냥 피아노를 관두게 되고 고세이는 중학생이 됩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바이올리니스트 가오리를 만나게 되면서 가오리? 네. 가오리야. 아, 카오리에 가까운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아싸 가오리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아 너무 전형적이었나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뻔했나요? 네. 카오리라고 할까? 가오리라고 해요. 네. 넷플릭스에 가오리라고 번역해놨거든요. 아 그렇구나. 가오리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가오리는 여학생인데 고세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의 또 이런 연주자예요. 캐릭터 필요하죠. 네, 자기 마음대로 지맘대로. 느낌 가는 대로 그냥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베토벤의 곡을 연주하더라도 그냥 가오리가 연주하면 가오리의 곡이 돼버려요. 장악을 해버리는 거야. 자기의 자기 개성으로. 에너지로 약간. 그래서 가오리가 콩쿠르에 나가면은 완전히 고세이랑 다른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세이 같은 경우는 우승, 막 어떻게 이렇게 악보의 지시대로 작곡가의 뜻대로 잘 연주했냐. 그치. 하지만 가오리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작곡가에 대한 모독이다. 너무 다른 해석을 내놨기 네, 때문에. 그렇게 가오리 색깔이 너무 입혔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관객상을 받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인 매력- 거야. 음. 음색이. 관객들은 뭔가 자신의 색깔을 담은 가오리의 연주가 되게 끌리는 특별하게 거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휴먼 메트로놈이었던 이 무채색의 정말 고세이가 자유로운 연주가인 가오리를 만나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좀 컬러풀하게 바꿔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블랙스완. 자신과 있어. 아 약간 거기서 이제 완벽주의에 가까운 이제 음. 주인공이 하나 나오고 자유분방한 다른 캐릭터가 어떤 자극을 막 그래, 주면서 그런 변화하는 대비가 있지. 요런 맞아, 맞아. 흑백과 맞아. 컬러의 대비가 있었던 기억이 나서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거기서도 딱 컬러로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도 무채색의 고세이예요. 정말 흑백밖에 없는. 근데 정말 가오리는 빛나거든요. 그런 가오리를 만나서 좀 색이 섞이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오랜만에 이걸 소개하려고 다시 한번 쭉 봤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을. 근데 얼마 전에 종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회 때부터 제가 다 챙겨봤는데 이승윤이라는 가수가 우승을 했거든요. 스포 아닌가요? 뭔 뭐 이제 끝났으니까. 꽤 됐어. 한참 됐어. 맞아요. 네, 혹시 맞아요. 이미 대서 특필했기 1회부터 때문에.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중단해 주세요. 다 말해놓고. 이분이 우승을 했는데 이분이 특이했던 이유는 어떤 곡을 줘도 뭐 박진영의 허니, 이효리의 곡을 줘도 이승윤의 그냥 스타일을 이승윤 노래 같아요. 네, 맞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우승 소감으로 이승윤이 이렇게 말해요. 제 노래가 관객분들한테 잘 닿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도 같은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가오리하고 고세이가 자신의 막 연주를 하면서 계속 속으로 외우는 주문이 다하라 다하라 맞아. 이렇게 속으로 외워요. 그거 되게 울컥하는 연출로 많이 나와요. 온 길을 다 모아서 다하라 다하라 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막 피아노를 치는 거죠. 근데 이 클래식과 대중음악 장르를 떠나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소원하는 게 그냥 자신의 음악이 누군가한테는 좀 닿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삶에 좀 영향을 줬으면 좋겠고 또 자기의 음악이 좀 기억되길 바라는 게 모든 음악인의 소망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게는 클래식 음악보다는 대중음악이 엄청 더 많이 와서 그치. 닿았어요. 보통 그렇죠. 더 많이 듣기도 했고 그리고 쉽달까? 좀 그쵸. 그런 접근성이 거 있잖아요. 좋잖아. 네. 그 클래식은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어렵지. 네, 선입견도 있고 맞아요. 저희 언니가 오르간 연주자거든요. 그 졸리기로 유명한. 그래서 언니 연주회를 갈 때마다 저는 항상 어떻게요? 졸았거든요. 졸았어요? 졸업 연주회에서 언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야? 지금은 뭐 20년 오르간 만에 치진 후배. 않는데, 네. 근데 엄청 중요한 연주회라고 해서 갔는데 딱 자리에 잡자마자 아빠랑 같이 졸기 시작하는. 오르간이 좀 그렇죠. 네. 근데 클래식이 차분하지. 재미없다는 선입견 자체가 엄청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니를 보면서 조금은 연주를 감상하는 법을 제가 깨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화니까 내가 연주하는 고세이의 생각을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맞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연주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연주하는지 알고 보니까 되게 지루하지 않고 감상하면서
보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음. 실제로 이 작품을 제작할 때 관련 분야 사람들이 어드바이저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클래식 업계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조언을 바탕으로 홀 연주 풍경이나 연주 장면들을 담아냈고 심지어 그 가오리는 굉장히 화려한 연주자로 나오는데 그거는 사람 몸에다 모션 그거 다 붙여가지고 그 손가락이나 모션 캡처 따서 한 거야. 동작들을 따서 그거 그 연주 장면을 완전 그대로 찍고 고퀄이네. 그걸로 이렇게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와닿았나 썼네요. 봐요. 네네. 뭔가 만화를 보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 한 연주자의 삶을 보는 듯한 네. 되게 이입돼서 보게 돼요. 다음번에 제가 혹시 이런 클래식 연주회에 가게 된다면 졸지 않고 다짐으로 끝나. 아, 같이 교훈적이네요. 상당히 교훈적이네요. 전보다는 더 집중해서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언니한테 오랜만에 미안해지는 감정이 들기도 언니한테 했고. 카톡 한 번 해. 내가 사실 졸았어. 근데 다 졸았어. 여기는. 디스죠. 어떡해. 근데 그동안 이렇게 듣기만 했던 클래식이 좀 지루하다 했던 분들한테는 보이는 클래식 작품으로 추천을 드리고 원래도 클래식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작품에 삽입됐던 곡이 실제로 발매가 되기도 했어요. 앨범으로. 그래야죠, 앨범으로 그래야죠. 나오죠. 네. 기본이죠. 한번 저도 다시 듣고 싶더라고요. 음악을.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클래식에 대한 좀 관심이 생기신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가 좀 좁혀질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에 막연한 그런 어려움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을 때 애니메이션 통해서 조금 거리를 좁혀주면 좋을 것 같고 책디 언니는 오늘 왠지 일부러 책디 뉴스 보면서 잘 듯. 복수다 이러면서 너 뉴스 할때 나도 졸았거든? 사실 이 클래식의 대중화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운 작품이니까 보통 클래식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 음악 시간에는 무조건 배우지만 사실 가장 익숙해지지 않는 맞아요. 장르잖아요. 외우면서 그치. 듣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 대중화에 기여했던 작품이 노다멜 노다멜 칸타빌레였죠. 칸타빌레죠. 맞아요. 네. 저희 회사 선배 중에 한 분은 자기가 노다멜 칸타빌레를 보고 클래식에 입문해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하게 됐 와우. 어머, 진짜?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그런 분도 계셨다는 맞아요. 거. 되게 좋은 작품이고 실제로 근데 노다멜도 그렇지만 4월은 너의 거짓말도 서사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디는 음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제목은 4월은 너의 거짓말이며 이 남자애와 여자애는 대체 무슨 관계인 것이며 둘 사이 그 다하라라고 아까 책디가 얘기해준 것도 음악이 다하라도 있는데 되게 간절하게 둘 다 닿기를 원하거든요. 관객들에게.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심리 묘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책디가 이 작품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책플리 시즌 1에서. 그래서 막 내가 그거 소개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라고 했더니 막 이거 편집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들이치고 했었는데 저는 이 작품을 다른 주제로 소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야기 구조 여러 자체도 가지가. 굉장히 재밌는 네. 작품이라서 보시기 추천합니다. 조금 맞아요. 어두워요. 처음엔 조금 어둡기 때문에 고생이 그 내면이 그려질 때는 조금 어두워서 나도 질식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컬러풀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제가 그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 안 해도 될 4월은 듯? 너의 거짓말이냐. 근데 왜요? 말하면 스포라서. 보세요. 네. 근데 제목 자체는 되게 예쁘잖아요. 맞아요. 4월이 왜 거짓말일까? 사월은 너의 거짓말. 떠올라서 지금 또 찡했어. 아, 그래요? 마음이. 뭔가 찡한 내용인가 봐요. 네, 찡합니다. 한번 꼭 보시기 보십시오. 바라고요. 아니, 클래식 애니는 약간 노담에 멈춰 있었는데 어, 이걸로 맞아. 약간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담에는 완전히 성장에 집중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얘기였다면 이거는 두 사람의 관계성과 어떤 그 삶의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좀 더. 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덕 PD 작품 볼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책디가 네. 클래식 저희가 사실 또 주제 던져놓고는 자유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네. 서로 회의 안 하죠? 회의를 안 하는데 미리 안 맞춰보죠. 또 클래식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들 클래식 고상하시네요. 가져오셨어요. 이게 왜냐면 오. 대중가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예능으로도 일상적으로 접하고 하다 그쵸. 보니까 많이 우리가 접해요. 맞아요. 좀 익숙하지 않으면서 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이런 걸 찾다 보니까 클래식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책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음악에 대한 책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소재로 한 영상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음악이 기본적으로 듣는 맛이어야 들어야 되니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책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뭐 그렇다고 평론집, 어우, 뭐 음악에 대한 어려워요. 전문 지식 이런 거는 조금 뭔가 그냥 뭐 읽을 수는 있지만 재미있는 굳이 부분은 추천 아니니까 소개할 필요보다는 필요하시면 네. 읽으시면 되는 거고 네. 좀 독특한 세계 음악가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세계 같은 게 없을까 했다가 딱 집어들게 된 책이 히사이시 조의 음악 일기. 이분이 그 하울의 유명한 움직이는 성. 음악 바로 감독, 나오는군요. 영화 네. 음악 감독님이시죠? 히사이시 조가 누구냐? 이렇게 딱 나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인생의 회전목마.
그렇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네. 네, 요즘 뭐 기쿠지로의 여름 뭐 썸머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유명하죠. 그것도. 뭐더라? 깔아드리고 싶다. 내가 어, 따라 부르면 너무 저는 맹치는 것 그 같아서. 집이 막 둥둥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울에서? 나왔던 그 노래가 너무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소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그 지브리 거의, 스튜디오 네. 애니메이션의 음악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한국 작품들도 하셨어요. 웰컴 투 동막골 아, 진짜. 그리고 완전 태왕사신기 한국 감성인 줄 알았는데 음악도 하셨습니다. 드라마까지. 아. 네. 자, 제가 알고 있던 건 이 정도예요. 근데 그럼 내가 이 책에 기대한 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이 음악을 만들었고 그렇지. 이런 감성이 어떻게 왔고 영감을. 이 영화 음악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든가 네. 이 애니메이션들과 영화의 서사를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고뇌와 각종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시즌 1에 스코어라는 네, 영화 음악 영화. 다큐멘터리를 소개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걸 기대를 했으나 1도 안 나옵니다. 뭐죠? 갑자기 음악 집어넣다가 일기인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좋은데? 아니니까 1 정도 나옵니다. 1 정도 나오는데 정말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뭘로 채워져 있는 어, 거예요? 이 책은 뭐냐? 음. 이 책 자체가 뭐냐면 히사에시 조의 음악 일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일기인가요? 진짜 일기인가? 그건 아니고 클래식 프리미엄이란 잡지에 2년 동안 히사에시 조가 아. 격주로 연재를 한 거예요. 뭐 아, 무슨 엮은 주제예요? 거구나. 보통 우리나라 주간지에도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기고를 하죠. 기고하잖아요. 막 칼럼 같은 느낌으로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그런 것처럼 그걸 모아놓은 책인 거야. 아. 그래서 첫 문장부터 이 기대를 배반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최근 클래식 음악을 지휘할 기회가 늘었다. 갑자기? 이 사람 영화 음악 작곡가 아닌가? 갑자기 지휘? 네,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지휘자로서의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첫 문장부터.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지휘 활동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는 현대 클래식 있잖아요. 베토벤 뭐 이런 진짜 고전 시대 고전 클래식 말고. 말고 지금 작곡되고 있는 클래식 그 작곡도 하고 있고 영화 음악 작업은 중간중간에 종종 하는 일인 거야.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로 그렇죠. 참여를 했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기의 어떤 일상이나 고민이나 경험 이런 걸 담아내는 에세이예요. 에세이, 이 히사이시조 그냥 개인의 어떤 개인의 에세이를 모아놓은 네, 책이네요. 근데 에세이인데 아주 사적인 내용들을 담은 게 아니라 클래식 연주자로서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의 경험들, 고민들을 담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건 그냥 이 토토로 그치. 영화 히사이시조 뒷이야기. 매일매일 하루 그런 루틴이 그런 그렇지. 음악 영화에 어떻게 집중됐을 것 그치, 같은데 그치. 그게 맞아, 아니네요. 그게 전혀 아닌 거야. 거기서도 좀 깼어요. 그래서 사실 추천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아니, 근데 잊지 말라 그러는 거 같은데. 보면은 클래식의 문외 아니면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일단 우리가 밑으로, 모르는 세계니까. 밑으로 깔아놔야 나중에 올라가니까. 근데 저는 클래식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네.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네. 왜 그럴 왜요? 수 있었냐면은 흥미로웠나요? 주로 이 음악계 거장인 거잖아요. 일본 음악계. 이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음악을 대하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클래식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검은 건 글씨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예, 이러고. 그치. 근데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딱딱 걸리는 문장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좀 뭔가 느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사실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이랑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작곡하고 지휘하고 연주하는 거잖아요. 아까 4월은 너의 다알아죠. 거짓말 얘기할 때 다하라. 다하라인 거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다하라의 순간에서 그러니까 음악이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거장이니까 철학적이네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내는 논리적이고 감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작곡가의 강한 의지 이런 걸 내가 만들겠다. 이걸 만들어서 전할 거다. 라는 이 작곡가의 강한 의지가 중요하고 작곡의 시점에서는 작곡가가 연주할 때는 연주하는 연주자가. 사람이 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뭘 전하겠다.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은 월드 드림이라는 곡을 썼다고 해요. 세계의 꿈. 근데 이 곡을 쓸 때 이 사람이 떠올렸던 건 9.11 테러 당시에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의 모습 그리고 전쟁에 굶주림에 온 아이들의 모습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썼대요. 그래서 평화라는 이런 세계의 꿈, 평화가 세계의 꿈인 거야. 월드 드림. 이 열망을 곡에 담았다고 하는데 이 메시지를 연주자들 앞에 놓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휘를 막 하고 있는, 자기가 만든 곡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곡은 사실 이러이러한 심상을 가지고 썼고 그런 의도를 전하고 싶다고 설명을 하고 나니까 연주가 좋아진다. 달라지는 거죠. 그쵸. 왜냐면 마음속에 그게 들어가거든, 음.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작곡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연주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면 뭐 4월은 너의 거짓말은 주로 솔리스트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만 나오긴 하지만 교향곡 같은 거 들으면 가사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이름이 막 붙어있잖아. 운명, 맞아. 영웅, 뭐 사계만 들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요? 그치. 그냥 나는 그거를 운명인가 보다. 그렇지. 그거야. 퀴즈처럼 그래. 그래. 맞추기로. 근데 보통 그렇게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거기에 사실 원래 작곡가의 스토리가 다 있는 메시지가 거지. 있는 메시지가 거죠. 있는 거고. 음. 그쵸.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 공부를 해서 들읍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보통 음악을 들을 때 흘려 듣거든요. 저도 그냥 흘려 듣는데
내 마음을 붙잡는 곡이 있거나 어떤 가사가 있거나 멜로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어떤 훅일 때도 있고 그냥 가사의 한 부분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멜로디일 때도 있지만 그게 사실 그 부분에 뭔가 나한테 뭔가 꽂혔으면 거기에 뭔가 작곡가나 가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닐까? 그게 그 사람의 의지가 나랑 만나는 순간이 그 시점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야. 나한테 닿는 순간인 거야.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난 수신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유 작가님이 저번에 책 읽기 얘기하시면서 내가 자꾸 책이나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경우에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꽂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꽂히는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또 나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굳이 다들 읽어보실 필요는 없겠다. 그런가요? 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반전의 왜냐하면 반전이구만.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솔직히 아주 막 쉬운 읽는 내내 재밌고 건 이러진 아닌 않거든요. 거죠. 근데 이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좀 더 접하시기 쉬운 걸 하나 보완제로 가져왔습니다. 뭔가요? 뭐냐면 넷플릭스 나왔습니다. 넷플릭스에도 있군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송 익스플로더. 송 익스플로더? 네, 무슨 입니다. 뜻이죠? 송을 노래를 탐구하는 거겠죠. 아마 직역을 해버리면. 근데 이 송 익스플로더는 뭐냐면 하나의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는 만들어졌는지를 그 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그거다. 그걸 여기서 찾은 거예요? 여기서 대답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작곡가나 싱어송라이터들이 직접 나와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예요. 한마디로 노래 한 곡에 대한 메이킹 필름이야. 그럼 장르가 어떻게 돼요? 어떤 노래들이냐, 뭐 엘리샤 키스라든가 두아리파라든가 이런 대중 팝 가수들 있고 아니면 뮤지컬 가수도 나오고 힙합도 나오고 다양하네요. 다양해요. 다양하고 시대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근데 아직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시즌 1, 2 나와서 하나당 4개씩 8개밖에 없거든요. 시즌 2까지 있네요. 그래도. 근데 하나당 26분밖에 안 되고 되게 딱 집에서 혼밥하면서 보기 좋은 분량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좋은 게 뭐냐면은 작곡 과정을 다 관찰 카메라처럼 찍어서 실제 그 작곡의 현장 있잖아. 막 예를 들어 내가 엘리샤 키스고 둘이 공동 작업자가 있어. 그럼 이 사람들만 흥얼거리면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푸티지로 다 찍어놓은 거야 평소에. 그거를 자료화면으로 갖다 쓰면서 그때 이랬지 하면서 막 보여줘요. 보여주고 어떤 경우에는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된 곡들 이거는 그냥 회상을 하면서 자료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굳이 같이 소개한 이유는 무엇이냐? 히사이시조의 음악 일기와 작곡가의 강한 의지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게 닿고 싶다라는 게 히사이시조한테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팝음악, 뮤지컬 넘버, 힙합도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중음악으로서 흘려 듣고 어떻게 보면 내 몸에 통과되는 것처럼 듣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한 화만 예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샤 키스의 3 hour drive라는 곡이 나오는데 3시간 동안 달려가는 거예요. 운전을 해서. 엘리샤 키스가 이 곡을 만들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만들기 시작한 전날 이걸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요. 쭉쭉 보면은 이 사람이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애를 두고 어디 가기가 좀 그런 거야. 근데 작업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환경을 좀 바꿔볼까 라고 해서 집에서 아예 나와가지고 런던으로 가버립니다. 작곡가랑 같이 아예. 왜냐면 또 계속 돌아올 수 없는 곳에 가야 사실 또 마음 강하게 먹고 그쵸. 곡을 만들어 올 거 아니에요. 원래 짐이라는 공동 작업가가 있었는데 런던에 가서 샘파라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재즈 뮤지션을 또 합류를 해요. 근데 엘리샤 키스의 삶에서 이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애였던 거야. 이 아이, 둘째 아이. 이게 샘파라고 새로 만난 뮤지션의 삶에서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사실 원래 알고는 있었지만 막 둘이서 그냥 뭐 공 얘기하기보다는 인생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막 오가는 거야. 그래서 나누다 보니까 엘리샤 키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엄마고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어. 샘파는 자기가 아들이잖아. 근데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 그러니까 소위 인생의 이 순환이라는 게 교감이 딱 되겠네요. 그 사람 사이에서 그 인생의 어떤 순환이라는 게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엘리샤 키스는 그걸 그때는 인식을 못했는데 같이 곡 작업을 하면서 그 정서가 모여지는 거예요. 곡으로. 두 사람이. 원래 이 사람 뭔가 원래 이런 곡을 만들자고 간 게 아닌 거야.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어디 간다라는 제목의 노래잖아요. 어떤 간절한 마음 같은 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 대상이 엘리샤 키스한테 아들이었던 거고 이 샘파한테는 어머니였던 거죠. 그 시기에. 그래서 You Give Me Life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가사에서 You의 의미가 엘리샤 키스한테는 아들이고 샘파한테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엘리샤 키스가 혼자 부르는 노래를 생각을 했대요. 근데 둘이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알게 된 다음에 이 가사까지 만들고 나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1절 후렴, 2절 후렴 있는 곡들은 1절과 2절의 가사가 다르잖아요, 버스가. 근데 이거는 그냥 파괴해버리고 똑같은 가사를 그냥 두 번 반복하는데 가수가 바뀌는 걸로. 그래서 이 노래 하나에 두 개의 이야기가 담기는 거예요. 똑같은 가사지만. 그런 형식으로 만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곡 작업을 했으면 나오지 완전히 않았을 구성인 거예요. 다른 노래가 나오고. 이 가사도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가정하고 간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아, 이 노래를 만들면서 이 음악가들, 이 두 사람의 음악가가 전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나에게 삶을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간절함 같은 마음. 그런 것들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노래 자체가 좋아요, 되게. 그냥 들어도 좋지만 이런 이야기를 알고 들으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해서 이 뭐 정답놀이 하듯이 그게 아니라 애초에 창작자들이 시처럼 쓰기 때문에 음악은 막 답을 가지고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고 들으면 그럼 나한테 간절한 사람은 누구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꼭 엄마여야 돼, 아들이어야 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노래에 담긴 창작자들의 고민과 의도를 쭉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 앞에 그 히사이쇼의 음악일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메시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이걸로 채우세요. 먼저 읽어보는 음악 일기는 결과. 여기까지만 네, 그쵸. 듣고 음악일기 그다음에 출판사에서 스위치 싫어하시겠지만 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근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쵸. 솔직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책 자체도 클래식에 약간의 관심만 있으시면 저는 더 읽기 재밌게, 추천을 해요. 근데 예. 보통 아예 그냥 관심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영화 음악 기대하시고 이 책을 집어드시면 안 된다.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네, 언급을 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송 익스플로더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조금씩 보고 있어서 다 보진 못했는데 가장 최근에 본 거는 뮤지컬 넘버였거든요. 근데 또 다르겠다. 네. 완전 달라요. 왜냐면 팝에서 그 화성을 만들거나 가사를 만들거나 또 뮤지컬은 또 완전 전혀 다르니까 장르이기 때문에. 되게 신기했던 게 문제의식이 이거더라고.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드라마틱하게. 또 스토리 안에 녹여가지고. 그치. 뮤지컬이니까. 뮤지컬은 그리고 보통 가사에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기다림이라는 정서를 근데 막 이렇게 막 기승전결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렁출렁하게 하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더라고. 아무튼 여러모로 재밌고 음악을 좀 더 넓고 밀도 있게 즐길 수 있는 다큐라서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이거 딱 다 보고 나면은 한 곡 한 곡이 되게 소중하게 소중해진다, 그치?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이럴 지금 것 막 같아요. 탑백 거였구나. 갔다가 받고 뭐 친구 거 받고 이게 아니라 한 곡 한 곡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서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너무 공부하듯이 오랜만에. 할 필요는 없지만 네. 풍부해져요 진짜. 실제로는 사실은 뭐 일종의 찍어내는 노래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 있겠죠. 왜냐면 공장 있지 뭐. 근데 이제 때론 어떤 음악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녹아서 이렇게 탄생하는 하나의 어떤 유기체처럼 막 만들어진다는 게 이런 메이킹 필름 같은 것들을 보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그 살아있는 작곡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그 히사이시조는 지금 현존하는 작곡가인 거잖아요. 거장이잖아요. 거장. 그래서 오케스트라한테 자기 곡에 대한 설명을 실제로 익스큐즈를 하면서 해줄 수 설명을 있는 할 수 거죠. 있는 그게 엄청난 이득인 것 행운이네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고는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그것도 나온다. 왜냐면 이 사람은 작곡가이자 지휘자이자 연주자까지 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전문 지휘자들이 있어. 아. 전문 지휘자들은 악보를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해서 그걸 전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과 자기의 차이. 그러니까 그치, 그꼭 그치. 어느 쪽이 맞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거나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음악의 생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읽어보는 거 추천을 해요. 흥미롭긴 해요. 네, 추천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지가 준비한 작품 볼까요? 저는 영화를 한 편 들고 와 봤어요. 두 분이 이제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관계성들을 가지고 풀어낸 작품이었다면 저는 조금 그 음악을 만든 인물에 포커스를 둔 작품입니다. 일종의 전기 영화죠. 역대급 영화 약간 소개하던 영화 중에 난이도 약간 최상. 상? 중상 정도입니다. 네, 고민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최상이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영화 소개한 적이 없어. 그래요. 좀 편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이었다면 오늘은 어려운 영화입니다. I'm Not There라는 작품이고요. 네. 2007년 토드 헤인즈 감독 작품이에요. 한마디로는 사실 요약이 돼요. 밥 딜런의 전기 영화다. 이렇게 들으면 예상되는 그림들이 있지 않으세요? 네, 어린 그러면은 대역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치. 꼬맹이 시절 다 밥 딜런을 연기하면서 크면서 얘가 어떤 사건을 겪고 이거를 마치 어느 순간 음악과 만났고 휴먼 다큐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재현해주는 막 마지막에 자막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맞아. 그는 지금 하얀 글씨로 하얀 글씨로 빨간 배경에 하얀 글씨로 뭐를 하고 그런 있다. 전기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어떤 전기 영화의 많은 것들을 파괴해준 영화라서 나만 나갈 수 없지 하고 들고 그렇지. 왔습니다. 3만 명도 안 봤습니다. 3만 명도 안 본 영화. 3만 명도 못 본 영화예요. 못 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밥 딜런이라는 이제 이렇게 전무후무한 어떤 인물 하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새롭고 엄청 참신한 방식들을 가지고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호불호는 갈릴 수 있다라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6명의 배우가 7가지 페르소나를 각자 맡아서 연기하게 됩니다. 이미 복잡하죠? 아, 그럼 다 밥 딜런인가요? 그렇죠. 7명의 밥 딜런이야. 딜런인 거예요. 7명의 7명의 밥 밥 딜런. 딜런이냐. 영화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영화 제목이 뭔가요? 아, I'm 나는 not here. 거기 없다. 이 영화 속에 그럼 밥 딜런은 밥 거기 딜런은 없다. 없습니다. 마치 이거 스폰가 모르겠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거죠. 밥 딜런이 언제 나오나 계속 기다리지만 나오지 않나요? 나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밥 딜런의 전기 영화예요. 하지만 이 영화는 밥 딜런에 대한 영화이다. 이거 약간 현대미술 같은 거야. 이름을 그따위로 이름 가지고 이것은 지금 파이프가 아니다. 이런 거죠.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단순한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 이렇게 재현하는 방식보다는 밥 딜런을 해석할 수 있는 밥 딜런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면모들을 각각의 캐릭터로 풀어낸 작품이라는 그래요. 겁니다. 단순화 시키면 뉴스 할 때 책디와 넷플릭스 할 때 책디와 다르다. 부캐 같은 그럼 건가? 너는- 집에서의 그치. 나와. 그쵸? 부캐가 6, 근데 이 그런 사람은 거죠. 7개인 거야. 캐릭터가. 저- 부캐 일곱 개인 7개. 거죠. 밥 딜런의 부캐 7개. 그래서 약간의 모자이크 같은 거죠. 부분을 보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한편의 모자이크인데 그 모자이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지. 반전인 거예요. 멀리서 봐도 모자이크다. 멀리서 보면 밥 딜런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저도 그걸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심 갖고 봤는데 밥 네네. 딜런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네네.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어. 밥 딜런이 아닌 인물들로 밥 딜런을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소개를 하면 이제 밥 딜런을 이제 표현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아들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그게 대충 이제 주요 캐릭터 7명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뭔가 소개를 해보자면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밥 딜런에. 예를 들면 초기에 어떤 포크 저항 음악을 시작해서 엄청 많은 인기를 끌고 아이콘이 되었던 인물을 잭이라는 캐릭터로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합니다. 그래서 이 잭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음악을 했고 인기를 얻었고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이름부터 밥 딜런이 아니야. 잭이에요. 밥 아니고. 크리스찬 베일이 그런 모습들을 연기를 하고 나서 또 어떤 시기에 이르면 갑자기 밥 딜런이 락 음악을 하고 일렉 기타를 들고 나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시기에? 실제로. 그래서 모든 팬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저항 음악, 포크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상업적인 일렉 음악을 락을 막 하다니 했을 때 정작 그 밥 딜런 본인은 그게 왜? 라는 태도를 보여줬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주드라는 캐릭터로 이제 풀어갑니다.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케이트 블란쳇입니다. 다 유명하신 성별까지. 충격적이죠. 분들이. 아니, 일단 여성이에요. 여자잖아. 아, 그러네. 여성 배우가 남성 가수를 연기하는데도 사실상 이 영화의 정말 퀸입니다. 정말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거의 인상 깊게 봤던 이제 캐릭터기도 하고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는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개신교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가스펠 싱어가 돼요. 그걸 또 연기한 게 존이에요. 근데 또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찬 베일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젊었을 때 버전 하나 있고 다른 어떤 페르소나 또 있어. 크리스찬 베일이 또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하는 잭과 거죠. 존이야. 네. 정말 헷갈리죠? 또 존입니다. 그런 이제 이런 아티스트로서의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 밥 딜런의 어떤 개인사, 가정, 결혼 그리고 가정을 이뤄갔던 그 모습들을 표현한 캐릭터는 또 로비. 고 히스레저 배우가 또 무려 연기를 합니다.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출연진만 봐도 이미 크리스찬 베일, 케이트 블란쳇, 히스레저 나왔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배우들로 3만 명도 안 봤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를 많이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비는 어떤 밥 딜런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했던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그 가정을 유지하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일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모습들 감정적인 모습들을 좀 담은 캐릭터이고 쭉쭉 얘기를 해보면 비슷하게 우디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 친구는 네. 심지어 흑인 꼬마예요. 충격적이죠 이미. 인종도 바꿔버려요. 네, 그러네. 이거는 이제 어릴 적 이제 음악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밥 딜런이 우상으로 삼았던 어떤 음악적인 멘토 스승 이런 인물 그래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밥 딜런의 어릴 적 모습을 상징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흑인 꼬맹이에요 진짜.
노래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런 거 이미 좀 설명하면서 길을 잃었어.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영화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몇 개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다섯 개 했죠.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완성되고 나서의 이제 밥 딜런의 모습을 담은 캐릭터는 뭐냐면 빌리라는 캐릭터고 배우는 리차드 기어예요. 어머나. 아는 배우가 다 나와. 그러니까 들어본 몇 이름들이죠. 안 되는데 아는 아카데미 시상식 가면 동상 다 있어요. 다 같이 앉아 있으면 다 놀라운 배우들이라고요. 이 리차드 기어가 연기한 빌리는 황해의 무법자 이런 캐릭터 이름에서 따온 건데 빌리 더 빌리도 키드. 실제로 자유영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제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이 마을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들을 수호하는 그런 어떤 자유영혼적인 모습인데 리버럴한 이거는 약간 사람이지. 나중에 원숙해지고 나서 이제 어떤 그 말년의 밥 딜런의 어떤 삶을 상징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 이제 가장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캐릭터는 아르티르인데요. 심지어 아르티르 랭보라고 자기 소개를 하는 캐릭터가 또 나와요. 국적이 바뀐 것 같아. 아르티르 랭보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시인이잖아요. 랭보는. 랭보. 이 배우는 벤 휘쇼예요. 벤 휘쇼도 유명한 배우죠. 그래서 이 아르티르는 시인이라고 한 만큼 이 뭐랄까 밥 딜런의 코어에 있는 철학과 자기 정신 세계. 일종의 음유시인이라고 막 묘사를 하잖아요. 이런 시적인 어떤 가사나 이런 메시지들을 상징하는 또 캐릭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후루룩 7가지 캐릭터를 소개했는데 어디에도 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쪼개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페르소나로 나뉜 각자의 그냥 캐릭터와 스토리들이 있고 그걸 연출하는 방식이나 어떤 미장센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전개가 되고 이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교차 편집이 돼서 진짜? 전개가 7개가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와요? 장난 아닙니다. 예. 우와. 자꾸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돌아버린다. 헷갈리겠다. 이들끼리는 서로 만나지는 않아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되게 처음에 좀 저는 밥 딜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봤는데 되게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들의 호연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캐릭터에 그러니까 밥 딜런은 어느새 저는 잊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잭, 주드, 로비 이런 각각의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저는 되게 집중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제 다 보고 났을 때 이 각각의 모자이크가 이제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인물의 철학이나 삶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그런 특이한 연출과 구성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되게 밥 딜런을 위한 헌정 작품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성의 있는 전기 영화가 있을까?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 그 밥 딜런이 되게 세계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 음악가잖아요. 그걸 그쵸. 보여주는 게 되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자기 캐릭터로 묶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녀, 그 사람이 노소. 모이면 밥 딜런이고 또 흩어지면 각자만의 세계가 있는 거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가수였다라는 거를 그냥 이 작품 하나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반전은 뭐냐면 이 토드 헤이즈 감독이 실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는 사실 밥 딜런이랑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는 진짜요? 썰을 들었어요. 토드 헤이즈 감독은 사실은 이 작품 전에 벨벳 골드마인이라는 또 글램록 장르의 음악을 다루기도 했고 저도 그 영화에서 인상 깊게 봤는데 이 초반에 대놓고 나와요. 보통은 이런 전기 영화는 based on true story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inspired by라고 나와요. 표현이. 그러니까 이 밥 딜런의 여러 가지 자아로부터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이제 소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간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덕질한 거야. 근데 새로운 유니버스를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팬픽 찍어낸 거야. 그냥 막말로 하면. 그래서 되게 영화적으로 독특하지만 이 전기 영화라고 손쉽게 얘기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되게 영리하게 제목을 붙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밥 딜런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어때? 진짜 이래? 약간 살아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겠지만 누구랑 가장 비슷해? DM 보내볼까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이 영화에 어쨌든 그렇지만 핵심적인 어떤 인물은 밥 딜런을 어쨌든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밥 딜런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영화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죠.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또 흥미로운 거는 이런 전기 영화에서 쓸 법한 오리지널 음악이 아니라 리메이크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밥 딜런의 후배 가수들이 밥 딜런 곡을 가지고 성공한 가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 사용된 곡들도 리메이크 버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돼서 저는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밥 딜런 노래는 노킹 온 헤븐스 도어거든요. 그쵸. 그게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배경음악으로 나오는데 아이의 편곡을 전혀 새롭게 해서 제가 아는 곡이랑 전혀 다른 버전이 우리가 아는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닌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되게 경쾌한 노래를 몽환적으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변주를 줘서 리메이크를 해서 거기에도 심지어 밥 딜런이 없다. 아, 노래조차 밥 딜런이 없다. 아, 그래서 I'm not there라고 했나? 그러니까 없어요. 그것조차 음악에서조차 뺀 거지, 밥 근데 딜런을. 원곡은 또 이 밥 딜런의 곡이고. 그래서 되게 보면 난이도가 쉬운 영화,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인조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조금 몰입해서 보면서 이 각각의 캐릭터가 어떻게 이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는가, 또 대중과 어떻게 소통했는가를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꼭 밥 딜런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음악에 대한 접근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영화라서 용기 내어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이거 그 소개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어떤 음악가라는 세계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기도 하고 느끼는 거잖아. 어쨌든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이거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맞추려고 하면 힘들겠다. 오히려 그게 의미가 별로 없달까?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추리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많은 상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번쯤 새로운 기분으로 좀 리프레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불호는 확실히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갈릴 같아요. 수 있습니다. 27,000명. 근데 정말 이 영화에 극장에서. 아니, 넷플릭스에 들어있으니까 많이 보셨을 넷플릭스 거예요. 왓챠 다 있어요. 이제 네. 그 다 깔려 있고 이 주드라는 캐릭터 개인적으로는 케이트 블란쳇이 연기한 그 캐릭터만 봐도 건집니다.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이 연기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줘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합이 이제 캐롤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소데인즈 감독의 다음 작품에서 캐롤로 케이트 가는 블란쳇. 거죠. 캐롤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봐야 네, 돼. 캐롤 한번 소개해 볼 때 주시죠. 됐네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작품들 나눠봤는데요. 음악을 소재로 한 책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음악은 직접 또 듣는 맛이 그래, 있어야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요. 오디오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 콘텐츠가 인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보다는. 그쵸. 책에는 한계가 또 있어요. 음악을 담아내기가.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 오늘 소개해주신 작품 이외에 그냥 좋아하는 음악 영화 혹은 드라마가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음악을 가지고 풀어가는 러브 스토리 있잖아요. 유명한 작품으로는 원스라는 작품도 있었고 실제로 거기서 나온 배우들이 연애를 하다가 지금 깨졌지. 깨졌지만 그런 작품도 있었고 그것조차 한편의 시다. 그것까지 서사가 완벽해 정말 그런 작품도 Falling 있었고 slowly. 저도 그 앨범도 정말 이제 무한 반복했던 CD인데 그거랑 이제 최근에 본 건 본투비 블루라는 작품이 있었죠. 사실 저는 이것도 전기 영화인 줄 알고 볼까 했던 건데 사실은 사랑 이야기였던 막 이런 본투비 블루? 작품들 있습니다. 챗 베이커라는 재즈 음악을 하는 사람의 삶과 그 삶이 거의 끝나갈 즈음부터 시작되는 어떤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년에 자기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음악의 세계를 받아들여 주는가에 대한 그래서 그런 어쨌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작품 자체보다 소재 자체보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맞아. 사실은 이게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니까. 그래서 음악이 더 잘 들리는 것도 있죠. 맞아요. 좋은 작품들 정말 많죠, 사실은. 저는 사실 오늘 소개를 하려다 만 작품이 위플래시입니다. 위플래시 보셨나요 혹시? 저 위플래시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진짜? 톡톡 흘리며 안 봤던. 봤어요. 보셨어요? 이게 위플래시는 명성에 비해서는 본 사람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좀 이게. 힘들어요, 이 영화도 좀. 되게 정신적으로. 핍해져요. 피폐해서. 근데 이게 소울 보신 분들 소울 보신 분들 같이 보시면 완벽한 거울상입니다. 그렇네. 완전 완벽한 뒤집어놔. 합이네. 완전 뒤집어놨어. 상호 그쵸, 네. 배척이네. 끝과 끝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재즈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소울처럼 매운맛. 정말. 매운맛이고 힘들었어요, 멘토 멘티가 소울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위플래시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라라랜드를 만든 데미안 샤젤 감독의 첫 영화입니다. 천재죠? 네, 천재죠, 사실. 첫 영화고 이거 보세요, 그냥. 그리고 굉장히 마음 먹고 보셔야 됩니다. 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보면 되게 네. 정수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첫 작품을 어떻게 이걸로 매운맛으로 하고 다음 작품을 라라랜드 달달한 영화로. 신기하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참 했다가 통편집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넷플릭스에서. 뭐였죠? 울려라 유포니엄이라고. 맞아요.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소개해줬죠, 맞아요. 일본 역시 애니메이션인데. 일본 애니는 덕피디다. 책임 읽어봤는데. 제가 그때 통편집한 이유가 뭐냐? 한국에서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럼 또 지금. 좀. 그래서 어느 플랫폼이든 들어오는 순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예고로 저는. 혹시는? 저는 또 대중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어거스트 러시. 좋죠. 기타를 아주 때려 부시고 싶었어요. 기타를 처음으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주법으로. 그렇게 뭔가 난 탁탁 그거 보면 오히려 튀기면서. 난 안 되겠다. 그래요? 저렇게 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안 되겠다.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영화.
음악 영화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 맞아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저 이거 생각하니까 생각난 게 또 있어요. 네. 그 주걸륜의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보셨어요? 말씀 나 때문에 봤죠. 그 영화 우리 보면 한번 동생이랑 얘기했지. 이렇게 둘이 로맨틱하게 손등에 이렇게 손 간지럽히는 곡이 있어요. 그걸 동생이랑 연습해서 하면서도 손 간지럽히기 따라했지. 또 보세요. 달달해지고 싶을 때 보기 좋습니다. 그쵸. 말할 수 없는 비밀 오랜만에 음악 생각나네. 영화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고구마줄기처럼 나오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음악을 주제로 한 작품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덕PD가 공지가 또 마치기 전에 네, 있다고요. 공지가 많은 칙플릭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종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월에 말하는 몸으로 온라인 북클럽 했었고 12월에 명랑한 은둔자로 했었죠. 네.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지원받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형식을 맞춰서 했는데 저희 맘대로 그냥 이제는 이번엔 셀프입니까? 셀프 북클럽. 네이버 북클럽 아니고 그쵸. 우리 북클럽. 우리 북클럽을 한번 해보려고 책을 골랐습니다. 네. 능력주의와 불평등. 빡세. 네. 제목부터. 제목 제목부터가. 빡세죠. 네. 아니, 저희가 동기 책 모임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덕PD가 책 모임을 하자고 올렸어요. 근데 제 주변에 다른 동기 왈 네. 책이 마음에 안 든다. 아, 책이 좀 어렵다. 어렵죠. 이 책은 좀 다가가기 어렵다 그쵸. 해서 이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아, 분이 정말. 계셨거든요. 그쵸. 누군지 알 것 같다. 맨날 오다 안 오고. 근데 이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동기들이랑 책 모임할 때 투표하잖아요. 네.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해서 어. 다들 읽어보고 싶다. 이게 요새 테마잖아요. 테마예요. 핫한 그쵸? 테마입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그쵸. 필진이 쟁쟁합니다. 네. 음. 마이클 샌델님 책이 굉장히 많이 이 화두가 있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네. 저희는 좀 돌려서 한국판으로. 샌델이 어렵다면 어, 이제 그쵸. 한국어로 쓰인 책을. 이게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갈릴 수 다 있죠. 궁금했던 내용이 아닐까 음. 싶어요. 책플릭스에서 지금까지 사실 조금 에세이나 소설 위주로 책 리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사회과학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북클럽. 저희가 북클럽으로 준비했고 질문도 있나요? 네, 그쵸. 미리 읽어보실 분들은 미리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질문은 책을 안 읽으셔도 이제 답하실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이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책 능력주의와 불평등으로 셀프 북클럽 열 테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